남편은 내연녀 때문에 거실 한복판에서 저를 20대나 채찍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외면했고 시누이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빠, 저 후회해요. 그 전화 한 통이 3일 만에 그의 회사를 파산시킬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전화 한 통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채찍을 휘두르던 자는 어쩌다 빈털터리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날 저녁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여름밤의 열기조차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그날 밤을 말입니다. 거실은 평소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그 빛은 반짝이는 원목 가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에 이런 최고급 이탈리아제 소파 세트를 들여놓은 집은 없다며 늘 자랑스러워하던 가구들이었죠. 하지만 보면 볼수록 제 마음은 공허해졌습니다. 집안은 값비싼 물건들로 가득했지만 이 집에 사람의 정이라는 것은 마른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 박성훈이 집 중앙에 서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찢는 듯했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감히 유나한테 문자를 보내? 저는 그에게서 2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식탁을 닦던 행주가 들려 있었죠. 그의 질문에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언젠가 이런 다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방식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미 눈가가 뜨거워졌음에도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회사가 빚더미에 앉았는데 어떻게 그녀에게 명품 가방을 사줄 수 있는지 물었을 뿐이에요. 그의 얼굴이 시뻘개졌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압니다. 그것은 언제나 통제불능의 분노가 터지기 직전의 신호였으니까요. 내 체면을 친구들 앞에서 깎아내리겠다는 거야? 네가 감히 배 밖으로 나왔구나.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틈도 없이 성우는 휙 돌아서 문고리에 걸려있던 허리띠를 잡아챘습니다. 제가 겨우 반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순간 오늘 내가 너를 다시 가르쳐주마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 채찍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등 위로 날아와 꽂혔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저는 비틀거리며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서연, 넌 내 부모 돈 믿고 시댁에 와서 유세 떠는 것밖에 더 알아? 저는 등을 감싸 쥔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당신 빚 갚으라고 준 거지. 그 여자 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닥쳐. 그가 소리치며 계속해서 허리띠를 휘둘렀습니다. 제가 몇 대를 맞았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10대, 20대 혹은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채찍이 살에 닿을 때마다 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 한 명이라도 말려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오 여사는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도 놀람도 없이 차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훈이가 저러는 건 화가 나서 그러는 거다. 아내가 분수를 모르면 가르쳐야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맞는 걸 보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녀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죠. 그러게 내 행실을 좀 돌아봐야지. 아내라는 게 남편 체면을 깎아먹는데 매 좀 맞는 게 뭐 억울하다고 그러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제 편을 들어주리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아내를 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만큼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시누이인 박민지가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소파 뒤에 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 친정이 돈 좀 있다고 뭐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시집와서 자기 분수도 모르면
방에도 싸죠.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어두운 공허함만이 남았을 뿐, 더 이상 저항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살을 내는 채찍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 혼자만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도 며느리도 형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인형이었습니다. 물을 따를 줄 알고, 밥을 할 줄 알고, 어색하게 웃을 줄 알고, 모욕을 당했을 때 침묵할 줄 아는 인형.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화면이 흐릿했지만 익숙한 번호를 더듬어 찾아 눌렀습니다. 왼손은 땀인지 피인지 모를 액체로 축축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침착한 목소리였죠. 여보세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구멍에 걸려있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빠, 저 후회해요.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짧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아빠 엄마가 곧 가마. 제가 그 차가운 바닥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개를 들었을 때 주변은 마치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진공청소기처럼 빨려 들어간 듯 갑자기 고요해졌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더 이상 채찍 소리도 고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거친 숨소리와 제가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의 역겨운 눈빛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오 여사는 더 이상 태연한 척하지 않고 마치 제가 오늘 밤 이 집안의 평화를 깬 원흉이라도 되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갓 사온 지 얼마 안 돼 고장 나버린 물건을 보는 듯 했습니다. 민지는 그녀의 등 뒤에 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지루하다는 듯 눈을 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더 이상 입을 열 자격조차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성우는 마치 평생의 울분을 제게 다 쏟아낸 사람처럼 그저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사과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허리띠를 꽉 쥐고 있었죠. 마치 제가 감히 한마디라도 더 하면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저는 이 침묵이 그들의 후회가 아니라 방금 제가 아버지에게 건 전화 한 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길지도 눈물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던 전화. 그것은 제가 평생 처음으로 그 모든 자존심과 인내를 버리고 제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희생이 사랑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던 것이 틀렸고 인내가 존중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혼을 감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여전히 타는 듯 아팠고 고개는 무릎에 파묻은 채 참아들 수 없었습니다. 오 여사는 지겹다는 듯 한숨을 쉬더니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고 찻잔을 쟁반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민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저를 경멸의 소리 속에 파묻어 버리려는 듯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성우는 언제 방문을 닫았는지 저는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하고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1시간 후 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죠. 기뻐해야 할지 부끄러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고통과 수치심에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말 한마디도 책망의 눈길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곧장 어색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온 성운의 앞으로 걸어가 멈춰 섰습니다. 크고 점잖은 분이셨지만 그 눈빛은 칼집에 숨겨진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딸을 데리러 왔네. 성운은 입술을 꽉 다문 채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체면과 자신의 위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듯 보였죠. 아버님, 별일 아닙니다. 아마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느리고 또박또박 낮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닐세, 이건 오해가 아니라 파렴치한 짓이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입씨름을 벌이는 데는 도가 텄던 오 여사조차 지금은 입을 꾹 다물고 저를 슬쩍 쳐다본 뒤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손, 제가 옷 속에 감추고 있던 시퍼렇게 멍든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이셨습니다. 집에 가자, 딸아. 너무 말랐구나.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뒤돌아볼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단 하나의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길 잃은 아이가 가족을 찾은 것처럼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작별 인사도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대문을 걸어 나왔을 뿐입니다. 제 자존심을 실컷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등 뒤에 남겨둔 채 뒤에서 쾅하고 닫히는 철문 소리가 여름밤의 정적을 가르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제 마음을 한결 가볍게 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동안 남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허우적거렸던 진흙탕에서 마침내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지도 떨지도 않았지만 심장은 아주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를 향한 폭풍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차 뒷좌석에 앉아 얼굴을 스치는 바람을 맞으며 여전히 욱신거리는 등을 기댄 채 제 마음속에는 단 한 문장만이 맴돌았습니다. 어떤 폭력은 살을 찢지 않지만 믿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야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진취적이고 자기 사업을 하려는 꿈을 가진 남자를 만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탐욕과 뼛속까지 사무친 체면을 감추기 위해 야망이라는 갑옷을 입는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성우는 저보다 3살 많았고 전자부품 유통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달콤한 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내 손으로 내 사업을 일구고 싶어. 그리고 그걸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해.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그가 묵묵히 일하는 방식, 매일 밤 노트북 앞에서 등을 구부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는 그의 차가운 모습조차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 풍파를 겪은 남자의 증표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 집은 돈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사업을 하셨고 부유했지만 조용히 사셨습니다. 슈퍼카도 과시하는 것도 없었지만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희 집안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운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면 시댁의 방식에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심하거라. 누구도 내 인격을 짓밟게 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어머니는 좀 더 부드러우셨습니다.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우리 재산은 여전히 내 것이란다, 딸아. 하지만 일단 그 길을 선택했다면 내 2발로 직접 걸어가야 해.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앞서 걱정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성운을 믿었고 사랑이 모든 격차를 없애줄 것이라고 더욱 굳게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지만 저는 첫 순간부터 제가 넘어야 할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패백을 드릴 때 시어머니인 오 여사는 제 손에 결혼 반지를 끼워주며 귓가에 속삭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 시집 왔으니 더는 부잣집 공주님이 아니야. 이 집 며느리로서 행동거지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뜻을 이해했고 제가 노력하면 그녀도 저를 보는 시선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저를 스쳐 지나가던 성운의 동생 민지도 비아냥거리는 투로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식이 끝나면 바로 시댁으로 가야 하는데 신혼여행 가는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었어요? 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맞받아친다면 버릇없는 부잣집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첫 며칠 동안 저는 오 여사가 바라는 며느리의 모습 그대로 살았습니다. 알람을 2시간 일찍 맞추고 가사도우미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일을 깎고 제사상을 차리고 제단의 구석구석을 닦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에 가사도우미가 있었지만 주말마다 저는 부엌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요리도 못하면 집에 놓인 장식용 인형이랑 다를 게 뭐냐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손톱을 조금 길렀는데 그녀는 보자마자 혀를 쯧쯧 찼습니다. 뭘 하느라 손톱을 그렇게 길게 길렀어? 여자가 꾸미는 데만 신경 쓰는 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두가 저를 이해해주고 아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성운은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0만 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옷을 개고 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파트너에게 급하게 물품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현금이 시스템에 묶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 없이 바로 돈을 주었고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필요하면 말해요. 사업하는데 자금 흐름이 막히면 힘들잖아요. 성운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보기 드물게 반짝였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네가 곁에 있으니 부담이 훨씬 덜하다.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희생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2번째, 3번째가 되면서 그가 빌리는 돈의 액수는 점점 커졌습니다. 한 번은 그가 방에 들어와 뒤에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독점적으로 기계를 수입할 기회가 생겼어. 이 물량만 확보하면 남부 시장은 확실히 내 것이 될 거야.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요? 대략 3억 원 정도. 빨리 빌렸다가 이번 달 안에 바로 갚을게. 저는 망설임 없이 돈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그와 함께 위대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가 성운과 결혼한 것을 실수라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어떤 실수는 내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저지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이웃들은 저를 황금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특별히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제가 부유한 집안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혼식 때 왔던 차들, 제가 하고 있던 보석들, 그리고 결혼식 날 제 곁에서 환하게 웃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을 뿐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들이 저를 조금이라도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닭을 얻은 자의 기쁨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꺼이 그 닭이 되었습니다. 성운은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도 점차 부드러움에서 당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서연아, 나 좀 도와줄래? 가 아니라 빨리 이체해.
급행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평소보다 2배나 비싼 차 구매 신청서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려면 새 차가 필요해. 지금 차는 너무 없어 보이잖아.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차 1년 전에 사지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 지금 집 할부금도 갚고 있잖아요. 성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신청서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빌리는 거지. 달라는 게 아니잖아.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한테 돈 한 푼까지 그렇게 계산해야겠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가 그를 그렇게 화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저는 또 양보했습니다. 차가 출고되고 나서야 저는 소유주가 성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낯설고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제가 아니었죠.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직접 물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아, 내 여동생 이름으로 한 거야. 은행 대출받기 편하라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신경 쓰지 마.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논리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숨기기로 작정하면 아무리 많은 질문을 던져도 돌아오는 것은 침묵 혹은 공격뿐이니까요. 돈은 계속해서 동원되었습니다. 또 다른 날 성우는 늦게 돌아와 신발을 벗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평택의 작은 공장을 열게 됐어. 이번 기회 정말 좋아. 5억 원이 필요해. 서둘러야 물량을 제때 받을 수 있어.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우리 집 회계팀에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볼게요. 금액이 너무 커서 조율이 필요해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물컵이 기울어져 원목 테이블 위로 물이 쏟아졌습니다. 넌 항상 내 집 돈, 내 집 돈. 그럼 내 돈은 뭐 하러 있는 건데? 내가 내 집에 얹혀 사는 줄 알아? 그 말은 저를 침묵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 자존심마저 질식시켰습니다.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에서 행주를 꺼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쏟아진 물을 닦았을 뿐입니다. 저는 이 감정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꾸짖음 당하고 무시당하고 마치 그것이 유복한 아내의 의무라도 되는 양 받아들여야만 하는 감정. 어느 날 오후 성운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영수증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명품 가방, 향수, 수입 화장품, 그 어느 것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보? 새로 채용한 직원이 있어요? 성우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직원들한테 선물 사는 것까지 네가 간섭하는 거야? 하지만 이건 공동카드에서 결제된 거라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너무 많이 물어봐. 그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을 때마다 제가 익숙하게 듣던 그 톤으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때부터 저는 그 선물들이 평범한 직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의 방향을 잃기 시작했을 때 시어머니도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 제가 생선 조각을 집고 있을 때 그녀는 불쑥 한마디 던졌습니다. 내가 너희 아빠랑 결혼했을 때는 2달 만에 애가 들어섰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임신이 어려운 건가? 저는 멈칫했습니다. 손에 든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남편인 성운이 한마디 거들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앉아있던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계속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긴 요즘 젊은 것들은 즐기는 건 알아도 엄마가 될 의무는 잊어버렸으니 탓할 수도 없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선 조각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제가 입을 열면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폭발한 것은
제가 시누이 민지의 통화를 직접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는 그녀의 방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우리 새언니, 겉보기엔 번지르르 해도 다 친정 돈으로 사는 거야. 우리 집에선 여왕처럼 좋은 거 먹고 예쁘게 꾸미면서 애 하나 못 낳잖아. 저는 문 뒤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목구멍이 쓰디썼습니다. 저는 그저 저항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침묵은 그들에게 저를 짓밟아도 된다는 확신을 주었을 뿐입니다. 정점은 제가 은행 계좌를 다시 확인하고 공동 계좌에서 약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전혀 모르는 계좌로 이체된 것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계좌 주인을 추적했습니다. 최윤아. 제가 감히 추궁하지 못했던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에서 몇 번 스쳐 지나갔던 그 이름, 남편이 샀던 자동차 등록증의 명의자. 그날 밤 성훈이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누구한테 돈 보낸 거예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성훈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랑 무슨 상관이야? 공동 자금이니까요. 그리고 유나 씨한테 보낸 거 알아요. 그가 이번 주 들어 두 번째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돈 있으면 주고 없으면 캐묻지 마. 내가 너한테 얹혀 사는 줄 알아?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뜨겁게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려 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제가 서류 한 장 없이 돈을 주었던가. 얼마나 많이 제가 담보 없이 그를 믿었던가. 얼마나 많이 제가 통장을 털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한 푼 두 푼 마련해 주었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적선 취급을 받다니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사람처럼.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러면 언젠가 모두가 나를 아껴주고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계속 착하게 굴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몇 번이나 만약 힘들면 그냥 돌아오렴. 아빠 엄마는 항상 여기 있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실망하실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악의적인 말들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종이 저를 제 자신의 가치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차에 앉아 있는 동안 그 기억들이 차례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기는 마치 모든 소리가 압축된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유리창에 몸을 기댄 채 지금 제 마음처럼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길만으로도 저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전해주지 않아도 아마 제 등 뒤에 채찍 자국이나 더 이상 고개를 들려하지 않는 제 눈빛만으로도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어머니의 다른 한 손이 제 어깨 위로 얇은 담요를 부드럽게 덮어주었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제 마음을 바닥까지 가라앉게 했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애정을 느껴본 것이 얼마만인지. 어머니는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아빠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마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흘릴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거나
혹은 지난 3년간 모든 상처를 숨겨왔던 것처럼 눈물을 안으로 감추는 법을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치 낯선 버스터미널에 버려졌다가 부모님에게 발견된 아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커버려서 너무 무뎌져서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말조차 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아무도 우리 가족이 어떤 힘을 가졌는지 알지 못할 겁니다. 조용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저택, 화려하지 않은 차, 명품이 아닌 옷들, 아버지는 여전히 퇴직한 인부처럼 소매를 걷어붙인 셔츠에 슬리퍼 차림으로 집안을 돌아다니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겉모습 뒤에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지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산업 장비 분야의 생산 체인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물류를 운영하는 대기업의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성운이 그토록 발을 들여놓고 싶어 하던 바로 그 산업이었죠. 저는 결혼이 제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끼어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개인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일도, 남편의 낯선 문자 때문에 욕실에서 밤새 울었던 일도 모두 숨겼습니다. 저는 결혼을 두 집안의 전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심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께서는 사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제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제가 돌아온 바로 그날 밤,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거실에서 아버지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혀 있지 않아 저는 모든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바위처럼 차가웠습니다. 성진전자와의 모든 원자재 공급 계약을 중단하는 문서를 준비하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성진전자는 성운의 회사였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저는 문 뒤에 서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심장이 빨리 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짓밟았던 사람에 대한 판결을 더 이상 한마디의 저항도 없이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성운의 회사에서는 매달 열리는 정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날씨는 온화했고 햇살은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있었고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는 지난주 재고 보고서를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질서정연하고 깔끔했으며 비서가 지나갈 때는 작은 웃음소리까지 섞여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고 비서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상아색 딱딱한 표지의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맨 위에는 차가울 정도로 선명한 붉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방 안에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갑작스러운 등장에 미간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서류 뭉치를 최고 경영자인 성운의 바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은 서류 표지에 굵게 인쇄된 원자재 공급 계약 전면 해지 통보라는 글자로 쏠렸습니다. 처음 성운은 가볍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마도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심지어 손을 가볍게 흔들어 비서에게 열어보라고 지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적힌 메모를 훑어보던 그의 시선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비서의 손에서 서류 뭉치를 거칠게 빼앗아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며 읽다가 생각에 잠긴 듯 멈추고
다시 읽더니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훈의 얼굴은 마치 몸속의 피가 순식간에 다 빠져나간 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렸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무너지지 않으려는 듯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성훈의 눈은 더 이상 평소의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듯 계속해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통제력을 잃은 한순간 그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쾅하는 소리에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서류 뭉치는 테이블에서 튕겨나가 대리석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거의 비명에 가깝게 울부짖었습니다.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외침은 차가운 회의실에 울려 퍼지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당혹감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을 몰래 교환했습니다. 시댁을 그저 작은 장사치 정도로 비웃던 성훈이 바로 그 장사치에게 생명줄을 끊길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훈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대화들, 제가 부모님 댁에 들렀던 날들, 그가 함께 가지 않았던 파티들, 그 모든 것이 그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연결고리들이었다는 것을 그는 제가 그저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부모님 덕에 먹고 살만한 평범한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가 자기 손으로 사업을 일구는 자신과 결혼한 것이 행운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사업 초기에 저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반이 충분히 다져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저를 억압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남편 말고는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는 그는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그에게 무시당했던 저는 바로 그의 회사의 모든 공급 계약을 끊어버린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반응 방식에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성훈은 항상 남 탓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여자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사업 전체를 가라앉힐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분명 분노를 넘어 경악하고 공황에 빠졌을 겁니다. 어떤 교훈은 아내 한 사람을 얕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의 업적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저는 여전히 부모님 집 발코니에 앉아 햇살 가득한 아랫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화초에 물을 주고 계셨고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서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 저편에서 걸려올 공황 상태의 전화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스스로를 구할 방법이 없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멀리 밀어냈던 사람이 마지막 기댈 곳이었음을 깨닫게 되니까요. 전화가 온 것은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옛 서재에 앉아 어릴 적 쓰던 낡은 수첩 몇 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자마자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매일 밤 제게 전화해 이런저런 음식을 만들라고 지시하던 그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제가 그 집을 나온 이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전화가 갑자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 모든 일 후에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느리고 침착했지만 계산적인 속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난번 일 때문에 네가 집을 나갈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부부인데 성훈이 회사가 지금 위태로워. 너무 심하게 굴지 마라. 그의 회사가 무너지면 내 체면도 깎이는 거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어머니가 새로 심으신 국화 화분이
바람에 흔들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저는 나직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체면을 잃었어요. 어머님, 이제 성훈 씨도 한번 그 기분을 느껴봐야죠. 전화기 저편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한숨 소리도 애원도 평소처럼 저를 깎아내리는 은근한 말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또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평정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를 흘릴 때까지 맞았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감히 대꾸했다는 이유로 책망받지 않는 이 순간을 똑똑히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아침 성진전자와의 모든 협력 관계를 종료하는 공문을 보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서서 두 손을 마주잡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를 향해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겨우 들릴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을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할 생각 마세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처 때문이 아니라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말을 들어본 지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남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저는 기만과 거짓된 침묵 속에서 살아야 했던가. 저는 울지 않았지만 눈가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원망 때문이 아니라 아주 오랜만에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저희 그룹은 모든 1차 협력사의 공지를 발송했습니다. 그 안에는 짧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단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성진전자와의 원자재 공급을 무기한 협상 없이 중단함.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경기도의 한 부품 생산 협력업체도 연쇄 위험을 우려하여 성훈과의 신규 계약 연장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곳이 빠지자 두 번째가 뒤따랐습니다. 두 번째가 불안해하자 세 번째가 자발적으로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공급망은 마치 흔들린 체스판 같았고 설립된 지 2년 남짓된 성진전자라는 말은 조각조각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성훈의 회사는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회의 일정은 계속해서 연기되었고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부서는 자발적으로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공급처가 갑자기 모든 걸 중단했지? 무슨 일이야? 분명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야. 누가 손을 쓴 거 아니야? 그쪽이 예전에 깨끗하게 사업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라고 말했습니다. 성훈은 미친 듯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생각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는 제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모든 것이 그렇게 빨리 무너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토록 자신의 비전을 칭찬하고 빠른 확장을 격려했던 모든 연결고리와 사람들이 등을 돌렸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 순간 무시했던 한 여자가 이제는 감히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집 옥상에 앉아 아래를 흐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일어서지 않았다면, 만약 그날 내가 여전히 침묵을 선택했다면 아마 나는 영원히 내 인생의 그림자로만 남았을 것이다. 그리고 저를 가장 소름 끼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제 침묵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제가 저항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피운 남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통장을 털었던 저 같은 여자가 단호하게 돌아섰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의 대가가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야 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약간 멈칫하게 한 것은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거만하고 쏘아붙이는 투도 아니었고 혀를 차거나 한숨을 쉬며 누군가를 동정하는 척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소름 끼칠 정도로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아가, 돌아오렴. 살다 보면 누구나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법이야.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얼굴 보고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일이 더 커져서 아무도 수습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말이다. 저는 그녀가 제가 망설이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첫 순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화해는 그저 꾸며낸 이야기, 죄를 뒤집어 씌우고 떠나간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화해를 위해서도 애원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폐허의 더미를 직접 마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얀색으로 칠해진 철제 대문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더 이상 운전대 뒤에서 떨며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저녁 식사를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익숙한 파스 냄새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여사는 소파 한가운데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왼쪽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는데 눈은 퀭하고 머리는 약간 숙인 채 예전에 자신에게서 남은 희미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민지는 가슴에 팔짱을 낀 채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오만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처음 5초 동안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요. 그 달콤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익숙하고 냉혹하며 깊은 음조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너도 이 집 며느리였으니 말이다. 내 생각엔 한 집안 식구끼리 서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게 어떻겠니?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민지가 테이블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부모님 돈 말고 언니한테 뭐가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살면서 제대로 한 게 뭐 있냐고요. 이제 와서 부부싸움 좀 했다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언니 부모님이 우리 오빠를 이렇게 괴롭히게 만들어요? 그렇게 좋아할 거 없어요. 그저 언니 부모님이 비겁한 수를 쓸 줄 아는 것뿐이니까. 저는 민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눈 속의 경멸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었고 이제는 체면 차릴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한 게 없다고? 제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일정한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돈이 없었다면 내 오빠가 지금의 이 회사를 가질 수 있었을까? 이제는 아무도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겠지? 성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친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가 화난 건 알지만 공급을 끊어서 회사를 무너뜨리는 이런 방식은 내 마음이 편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수없이 무너지게 했던 그 눈빛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한 거라고 불러요? 그럼 그전에는 왜 그 회사들이 이제 망문을 연 아무 명성도 없는 당신 회사와 협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재능 있고 학식이 높아서라고 생각해요? 전부나 덕분이었어요. 그거 알아요? 시어머니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 끊어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말했잖니. 누구에게나 잘못은 있는 법이야. 네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을 생각해야지. 일이 수습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잖니.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한숨을 내쉬는 듯 짧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과요. 어머님, 제가 무엇에 대해 사과해야 하죠? 남편 회사에 돈을 쏟아부어서 지금 그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가 내연녀에게 립스틱, 명품, 자동차를 사주도록 제가 이 집의 금고지기,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나요? 공간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머리보다 입이 빠른 민지조차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느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이게 화해라면 아마 어머님은 며느리를 닥달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모든 잘못을 떠나간 사람에게 돌리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하늘이 폭풍을 알리는 북을 치듯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볍지 않고 단호하며 마치 경종처럼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 건조하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성운도 황급히 고개를 돌렸는데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몸에 딱 붙는 바디콘 드레스, 새빨간 립스틱, 그리고 방금 미용실에서 나온 듯 풍성하게 웨이브진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고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운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 차갑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내 돈 갚아. 고요한 거실에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카페 개업 투자금 빌려가서는 이제 와서 잠수야?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어? 저는 조용히 앉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성우는 더듬거렸습니다. 유나야, 여기서 이러지 마. 여긴 우리 집이야. 아, 여기가 당신이 나한테 말했던 그 반듯한 집이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돈만 밝히는 년이라고 부르고 시누이는 새언니 얼굴에 대고 애도 못 낳는다고 침 뱉는다는 그 집. 그녀의 눈이 경멸에 가득 차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었습니다. 잘 됐네. 오늘 난 빚 받으러 온 거야. 당당하게. 잘못한 거 없잖아. 당신이 나한테 빚졌으니 이제 갚아야지. 누가 어떻게 살든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든 난 상관할 바 아니지만 민지는 거의 울상이 되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다가가 그녀를 잡아 끌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누가 당신더러 우리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라고 했어? 유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웃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찻상 위로 던졌습니다. 저를 잊으셨어요? 제가 바로 지난 2년 동안 당신 아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저를 싸구려년이라고 부를 때부터 당신의 귀한 아드님은 한 달에 몇 번씩 최고급 호텔에서 저를 안고 있었죠.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당당하고 단호한 말투는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방 전체를 찢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민지는 계단 뒤로 황급히 숨어 혼란과 공포에 가득 찬 눈빛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성우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유나를 집 밖으로 끌어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나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여긴 네가 함부로 떠들 곳이 아니야. 하지만 유나는 피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서 휴대폰을 꺼내 그의 얼굴 앞에 똑바로 들어 올렸습니다. 건드려봐. 지금 바로 라이브 방송 켤 거니까. 온 국민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총사장 안에 바람 맞다. 위선적인 시어머니, 난폭한 시누이. 딱 드라마네. 밖에 계신 이웃분들 들으셨어요? 저는 상간녀가 아니에요. 저는 사기당하고 돈 뜯기고 이용당한 피해자라고요. 이제 제 권리를 찾으러 왔더니 협박당하고 있어요. 저는 문 쪽을 보았습니다. 어느새
이웃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새 이웃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단 위까지 올라와 서 있었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혀를 차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박 사장, 사업 잘하는 줄 알았더니 2년이나 바람을 피웠대. 아니, 저 집 시어머니 엄청 드세다고 들었는데, 세상에, 돈 많이 벌면 뭐해. 이제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빚독촉하네. 라이브 방송까지 하고 망신도 저런 망신이 없네.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땀을 뻘뻘 흘리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지만 더 이상 그럴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아무런 반응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 집안의 평화를 위해 조용히 있으라고 가르쳤던 사람들. 제가 만든 밥그릇을 엎고 아내 노릇을 못한다고 비난했던 사람들. 지금 그들의 진짜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폭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모든 것을 말해주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몇몇 시선이 제게 쏠렸고 몇몇 수군거림이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 부인 조용하더니 무서운 사람이네. 아마 저 여자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거야. 가만히 있었던 건 저것들이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길 기다렸던 거지.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끝났다. 이것은 말다툼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의 붕괴였다. 저는 그날 아침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유나가 시댁을 찾아와 모든 것을 폭로한 지 정확히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마치 터져버린 지하 수맥처럼 한때 제 머리 꼭대기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군림했던 그 가족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른 아침 재래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술에 끄는 소리,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인 그 소란함 속에서 제 전 시어머니였던 오 여사는 채소 가게 옆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든 채 떨고 있었죠. 저는 전에 들었을 뿐이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때 남을 가르치려 들었던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채소 파는 아주머니가 날카롭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저기 박 사장님 어머니 아니세요? 그 얼마 전 라이브 방송에 나왔던 분 맞죠? 쯧쯧, 아내한테 바람 피우고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면서요.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오 여사는 너무 놀라들고 있던 돈 몇 푼을 떨어뜨렸습니다. 젖은 땅 위로 떨어진 동전들은 마치 그녀의 체면처럼 채소 쓰레기 더미 사이에 위태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워주려 하지 않았죠.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저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아니에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생선 장수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맞잖아요. 예전에는 어딜 가나 우리 며느리는 부잣집 딸이고 우리 아들은 잘났다고 자랑하시더니 이제 꼴 좋네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 말을 듣자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후들거리는 손으로 돈을 다시 주었습니다. 시장을 오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어떤 이는 손가락질하고 어떤 이는 아침에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휙휙 둘러보며 도망칠 길을 찾으려 했지만 발은 시장 바닥에 딱 붙어버린 듯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날 정오, 제가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곳에 지붕 위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을 때였습니다. 3층 사무실에서 성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지고 머리는 땀으로 젖어 있었으며
눈빛은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처럼 피곤해 보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재전 신우이였던 그 기세등등하던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오빠.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인사과에서 호출받았어. 지난번 소셜미디어 스캔들에 연루된 직원은 계속 고용하기 어렵다고 했어. 성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뭐 그런 구달한 아이 영상 하나 때문에 걔네들 오버하는 거 아니야. 민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말했습니다. 오버가 아니라 사실이야, 오빠. 회사가 평판이 나쁜 사람은 둘 수 없대. 그러자 성우는 분노에 차 휴대폰을 책상 위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쾅하는 소리에 책장이 덜컹거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대각선으로 금이가 마치 그의 손안에서 모든 것이 부서져 내렸다는 증거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다 유나 때문이야. 그 빌어먹을 년이 와서 모든 걸 망쳐놨어. 그 여자가 와서 일을 벌인 거라고. 그가 소리쳤지만 이번에는 민지도 더 이상 기세등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흐느낌 속에는 책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무책임하게 굴지 않았더라면, 바람 피우고 새언니를 때리지 않았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야. 왜 항상 남 탓만 하는 건데. 그렇게 한때 저를 무시했던 남매는 이제 자신들이 만든 페어더미 한가운데서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성운의 회사는 고객들로부터 일제히 계약 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소송 관련 메시지가 빗발쳤고 사람들은 손해배상, 계약금 반환, 투자금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직원들은 동요했고 법무팀은 혼란에 빠졌으며 아무도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업 파트너가 성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난 자네가 번듯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빚 문제에다 바람 피우고 라이브 방송으로 망신까지 당하다니. 지금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 누가 자네 회사랑 계속 거래하고 싶겠나? 해체하는 게 맞아. 성우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두 손은 떨렸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물건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몸을 웅크리고 기울어진 술잔에서 흘러나온 수리 서류를 적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과거의 거짓말이 그의 삶을 적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 성운의 얼굴은 하녀가 전해준 말에 따르면 움푹 패고 창백했으며 두 눈은 먹물을 칠한 것처럼 검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한때 영광의 연단에 섰던 사람이 이제는 실패한 자처럼 주저앉아 썩어가는 두 손으로 명예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이 잔을 넘치게 하듯 그날 밤 차가운 거실에서 그는 유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길지도 시끄럽지도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몇 줄의 짧은 글이었지만 호수 수면 위로 던져진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하지만 빚은 갚아야지. 알아서 빨리 해결해. 그의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유나는 휴대폰을 껐고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절망적으로 유나의 이름을 불렀고 부를 때마다 한 번씩 분노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마치 우물바닥에 빠진 사람처럼 소리칠수록 목소리는 더욱 갈라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휘잉 불었습니다. 마치 운명의 비웃음 소리처럼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판 깊은 구덩이에 자신을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밤,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대지가 남은 슬픔을 재우려는 듯 가벼운 한숨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소박했습니다. 시큼한 국 한 그릇, 생선구이 한 접시, 그리고 약간의 데친 나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것이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끈질긴 소리였습니다. 마치 바깥 사람이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겨우 용기를 낸 것처럼. 제가 나가보니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성훈이었습니다. 그는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졌고 손목에는 예전처럼 시계도 없었습니다. 머리는 비에 젖어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움푹 패고 창백해서 제가 그를 알아보는데 몇 초나 걸렸습니다. 성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그의 몸에서 풍기는 술 냄새는 역겨울 정도로 진했습니다. 그 속에는 애처로울 정도의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의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모든 날들, 그에게 버림받았던 날들, 그의 회사가 성장하도록 모아주었던 돈이, 돈밖에 모르는 싸구려 취급을 받았던 일, 그리고 그날 밤 성훈이 제 등에 휘둘렀던 허리띠 자국까지 모두 떠올릴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손을 들어 부드럽게 대문을 밀어 닫았습니다. 한마디의 책망도 욕설도 없이. 저는 바로 그 침묵이야말로 그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자 밖의 비도 그쳤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섰습니다. 마치 더 이상 현재에 속하지 않는 그림자를 배웅한 것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막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시고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바람처럼 가볍게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 왔었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평생을 침착하게 사시며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셨던 아버지께서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으시고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신 후에 물으셨습니다. 괜찮니?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섞이지 않았지만 제가 겪어온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미소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제가 했던 일들, 제가 지나온 사람들, 후회하지 않아요. 아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빛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찼지만 제 결정에 간섭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저와 함께 기뻐하고 저와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은 스스로의 자존심으로 일어선 성숙한 한 사람으로서 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한 점의 미련도, 원망도, 분노도, 책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침내 상처로 가득했던 인생의 한 단락을 스스로 닫았다는 가벼움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밥상머리에서 꾸지람을 듣던 며느리도 존중할 줄 모르는 남자를 위해 통장을 털어주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온전한 나였습니다. 그리고 소박한 저녁 식사의 고요한 순간 저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떠나던 날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가장 많이 잃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더 이상 기댈 제가 없어진 그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됩니다. 떠나는 사람이 모두 패배자는 아닙니다. 어떤 이별은 사랑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이상 우리의 희생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서 때로는 포기가 실패가 아니라 평화를 되찾기 위한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신을 아프게 하는 곳에서 용감하게 걸어 나오세요. 고통의 뒤에는 항상 더 가볍고
더 친절하며 당신을 위해 준비된 또 다른 삶이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감상을 공유하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밤에 다시 뵙겠습니다.